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1930년대 민족 말살 통치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10년대 무단 통치 배웠었죠, 그죠? 자, 밑으로 한번 쭉 보면 1910년대에서는 이제 무단 통치가 있었죠. 그다음에 1920년대에는 문화 통치가 있었습니다. 그죠? 1930년대에서 45년까지는 우리가 여기 제목에 나와 있다시피 민족 말살 통치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쌤이 이제 수업을 할 때 이런 쭉 도표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사건, 여기에 사건 이렇게 넣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서 이번 강의를 들어주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네요. 자, 일단 그 자료 그래 보니까 바로 조선 신궁으로 참배를 갔다. 이거를 우리가 신사참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이제 신사라는 게 뭐냐? 바로 일본의 신들 또는 전쟁 영웅들을 모신 이제 절 같은 건데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 고유의 문화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민족 정신, 한민족 정신을 이제 말살시키고자 하는 움직임, 그리고 통치가 나타나게 되는 시기가 요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민족 말살 통치가 일어나게 된 이유는 바로 전쟁이에요.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일본 내에서 불만 세력이라든가 또는 일본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31년의 만주사변, 37년부터 시작되는 중일전쟁, 41년부터 시작되는 태평양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전쟁을 이제 벌이게 되죠. 이런 전쟁을 벌이게 되면서 이제 전쟁을 이제 수행하기 위한 인력으로서 이제 우리나라의 자원이나 이런 그걸 이제 많이 수탈해 가는데, 그런 수탈해 가는 과정에서 이제 일본인으로 아예 만들려고 해요. 그런 거를 우리가 민족 말살 통치라고 합니다. 이 이유는 바로 일본 법에 이제 일본인만 군대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문화 통치를 통해서 차별이 아니라 한국인도 일본인처럼 대우를 해주는 척 하면서 군대로 동원을 하려는 일제의 술수가 좀 숨어있는 통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지와 조선이 하나라고 하는 내선일체를 내세우면서 황국신민화 정책, 그러니까 이 천황 밑의 국민이란 뜻이죠. 그래서 황국신민이라고 하는 걸 내세우면서 이제 이 한민족을 일본화시키는 정책이 바로 민족말살 통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는 바로 민족말살 통치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면 1번 바로 황국신민서사 암송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겠지만 이런 걸 외우면 이제 매일 외우게 하면서 이제 일본인화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국민학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황국신민, 황신을 빼면 국민학교지요. 그래서 이게 좀 1990년대까지 일제의 잔재로 우리나라에 남아 있었는데 96년인가요? 그때 이제 쌤도 이런 기억이 나는데, 이때 국민학교로 이름이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다. 역사바로 세우기에 뭐 일환이다 라는 쪽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잠시 했지만 신사참배 강요예요. 그리고 궁성요배라고 합니다. 이거는 절을 하도록 하는 거는 우리가 단어로 궁성요배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 역사 교육을 금지하고, 그리고 이제 일본어만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일본어는 국어예요. 일본어도 국사가 되겠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의 국어와 국사는 일본어와 일본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일본식 성명으로 바꾸는 게 바로 창시예요. 그래서 바꾸는 게 창시, 그리고 아예 이름을 바꾸는 게 바로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다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한글신문과 잡지도 폐간했다 라는 게 바로 민족 말살 정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 말살 정책과 같이 가는 정책이 바로 뭐냐면 병참 기지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쉽게 풀면 바로 침략 기지로 만드는 거예요. 나와 있겠지만,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원 수탈이 병행이 돼야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물자 공급을 하는 병참 기지, 이런 전쟁을 하려면 당연하게 이제 무기를 만들어야 하니까, 무기를 만드는 공업은 아무래도 중화학 공업이거든요. 그래서 중화학 분야에 관심을 두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철이나 석탄, 철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하 자원을 많이 이제 만들었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제 부분이 많이 불균형이 심해졌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북부지방이 되어서 광복 이후에는 북한 지역 쪽에 공장이 많았고, 남한 지역 쪽에는 이제 산미 증산 계획이 추가로 실시가 되면서 농사를 좀 많이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적 불균형이 계속 이어졌던 거죠. 다음 이제 밑에 보면 요 말은 조금 이제 우리가 한번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국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료는 값싸게, 그다음에 상품 자본은 수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과 그다음에 산업의 기반이 되는 이제 나라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페이지로 가서 볼 수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는 바로 아까 나왔죠, 수탈입니다. 이런 수탈을 할 때는 바로 법이 있어야 되겠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국가총동원법입니다.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제정을 해서 수탈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 수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사람을 이제 데려가는 징병, 징용,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징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징병이 있습니다. 이 징용과 징병 안에 이제 군 위안부도 같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자원의 수탈로는 공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알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원병, 징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병사를 데려갔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공장에 갖는 건 이제 징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군 위안부도 있었다, 그죠?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는 공출이다. 공출은 이제 그 쌀이라든가 아니면 금속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가져갔다. 요게 수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 수업인데요. 1930년대 통치 잘 아시겠죠? 그래서 30년대 통치는 민족 말살 정치인데, 민족 말살 통치에서 이제 민족 말살이라고 하는 거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거, 뭐 이제 역사나 그다음에 언어, 그리고 이제 행동적인 통제를 통해서 민족의 정신을 말살시키고자 했고, 그리고 이 전쟁을 하기 위한 기지로 만드는 병참 기지화 정책, 또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원과 이제 인력을 털어가는 수탈, 그리고 공출 정책, 이런 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이제 오늘 학습 내용을 잘 복습을 해서 내용을 자기 거로 만든 다음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나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